너는 이 집 종으로 평생을 보낼 얼굴이 아니로구나. 장차 아주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귀한 상이다. 관묵이라는 이름의 늙은 하인이 어린 여종을 지그시 바라보며 예기치 못한 말을 건넸습니다. 관묵 할아버지, 지금 저를 놀리시는 거지요. 서진은 당황한 듯 손사래를 치며 황급히 부인했습니다. 관묵이 예언한 그 높은 자리란 과연 어떤 곳이었을까요? 진정 이 어린 여종이 훗날 범접할 수 없는 지위까지 오르게 될까요? 한 여인의 기구하고도 놀라운 사연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의 어느 고즈넉한 마을에 서진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가난한 양반인 이학도의 외동딸이었으며 당시 그녀의 나이는 겨우 12살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은 몹시 곤궁했습니다.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가난이 깊었고 낡은 옷을 몇 번이고 기워 입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는 가난보다 더 큰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사랑채에서는 아버지 이학도의 낭랑한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부엌에서는 어머니인 신씨 부인이 끓이는 된장 냄새가 마당 너머까지 구수하게 퍼지곤 했습니다. 서진은 그 화목한 집안에서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고 그 온기가 세상의 전부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봄마을에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먼 곳에서 들려오는 남의 나라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향촌인들이 모이는 장터에서 무서운 병이 번지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들려왔지만 서진의 가족에게는 먼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봄비가 그치고 여름의 무더위가 기승을 올릴 무렵 그 역병은 끝내 서진의 집 문턱을 넘고야 말았습니다. 가장 먼저 아버지 이학도가 자리에 누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몸살인 줄로 알았습니다. 신씨 부인은 정성껏 미음을 끓였고 서진은 찬물에 적신 수건을 아버지의 이마에 갈아올리며 며칠 밤낮을 곁에서 지켰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이학도의 안색은 흑빛으로 변해갔고 숨소리는 거칠고 위태로워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 신씨 부인마저 같은 병세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두 부모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어린 서진은 자신의 작은 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우물에서 쉬지 않고 물을 길어다 수건을 적셨고 부엌에서 정성을 다해 죽을 끓였으며 마을 어귀까지 단숨에 달려가 의원인 조학선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역병이 창궐한 마을에서 남의 집 환자를 기꺼이 돌보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의원인 조학선조차 자신이 병에 옮을까 두려워하며 냉정하게 발길을 돌려버렸습니다. 서진은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집안을 덮친 고통이 너무나도 크고 무거웠습니다. 결국 아버지 이학도와 어머니 신씨 부인은 같은 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서진은 방 안에서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망연자실하게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따라 햇살은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지만 서진에게는 그 밝은 빛조차 얼음장처럼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서진은 하루아침에 천의 고아가 되었습니다. 향촌인들은 가련한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일을 조금씩 거들어 주었습니다. 부모를 차가운 땅에 묻고 돌아서던 날 서진의 뒤에는 오직 텅 빈 집 한 채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서진은 홀로 모진 세상을 버티며 살아가야 하는 가혹한 운명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어린 서진이 홀로 품을 팔아 입에 풀칠을 하는 일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 잔심부름이라도 하며 연명해 보려 했으나 연병이 돌던 집안의 아이라는 소문이 이미 고을에 파다했습니다. 향촌인들은 그런 서진을 꺼리며 선뜻 일을 맡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매일같이 장터 어귀를 배회하며 가게에 남은 떡 조각이나 식어 빠진 국물 한 모금을 구걸하듯 얻어먹으며 겨우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어떤 날은 온종일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한 채 굶주려야 했고, 어떤 날은 처마 밑에 몸을 잔뜩 웅크리고 떨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쏟아지는 비에 옷은 젖어들었고 백가죽이 등에 달라붙는 듯한 고통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장터의 몇몇 향촌인이 가엾게 여겨 주먹밥을 건네거나 보리밥을 나누어 주기도 했으나 그 온정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사람들은 서진을 모른 척하며 지나치기 일쑤였습니다. 어린 나이였음에도 서진은 세상이 기댈 곳 없는 이에게 얼마나 냉혹하고 무정한 곳인지를 절실히 깨달아갔습니다. 그렇게 고단한 몇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빛이 완연해지던 어느 날 오후, 장터 구석, 처마 아래 힘없이 주저앉아 있던 서진 앞에 한 사내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비단 도포를 정갈하게 차려입고 갓을 단정히 쓴 중년의 사내였습니다. 그는 고을의 세도가인 최만식이었습니다. 최만식은 잠시 서진을 내려다보더니 부드러운 어조로 말을 건넸습니다. 생김새를 보니 양반가 아이인 듯 싶구나. 정갈 곳이 없다면 내 집으로 와서 지내도록 해라. 배불리 먹여주고 편히 잠잘 곳도 내어주마. 굶주림과 추위에 지쳐 앞날이 막막했던 서진에게 그 제안은 유일한 살길처럼 보였습니다. 서진은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황급히 고개를 숙였고 그 사내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하지만 최만식이 서진을 데려가려 한 것은 결코 가련한 마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부모 없는 어린 계집아이 하나를 집안에 들여놓으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평생을 부려먹을 수 있다는 신보였습니다. 최만식에게 서진은 불쌍한 아이가 아니라 거저 얻은 일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허나 서진은 아직 그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기대만으로 낯선 사내의 뒤를 조용히 뒤따랐습니다. 황토 길 위로 서진의 작은 발자국이 하나둘 새겨졌고 저물어가는 가을 햇살이 그 뒤를 길게 따라왔습니다. 최만식의 집은 고을에서도 손꼽히는 으리으리한 기와집이었습니다. 넓은 마당 한가운데에는 위풍당당한 사랑채와 안채가 자리 잡고 있었고 장독대 너머로 헛간과 우물이 보였습니다. 처음 그 집 대문을 들어서던 날 서진은 걸음을 멈추고 웅장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렇게 큰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는 생각에 어린 마음에도 잠시나마 안도의 숨이 내쉬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안도감은 첫날이 다 지나기도 전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서진이 그 집에서 처음 마주한 것은 따뜻한 밥상이 아니었습니다. 부엌 구석에 놓인 낡은 멍석 하나와 이튿날 새벽 동이 트기 전까지 끝내야 할 일들을 줄줄이 읊어대는 늙은 하녀 옥분의 거친 목소리뿐이었습니다. 끼니로 나온 것도 하인들이 먹고 남긴 딱딱한 찬밥 한 덩이가 전부였습니다. 서진은 그것을 두 손으로 받아들고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배가 고파 억지로 입에 넣기는 했으나 목구멍이 자꾸만 메어왔습니다. 그것이 북받치는 눈물 때문인지 마른 밥덩이 때문인지 서진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집에는 최만식의 금지옥엽 외동딸인 보령이 살고 있었습니다. 서진과 보령은 얼추 비슷한 나이였으나 두 아이가 처한 형편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보령이 화사한 비단 저고리를 차려입고 곱게 따은 머리를 찰랑거리며 안채에서 달콤한 주전부리를 즐길 때 서진은 해가 나기도 전에 마당 구석구석을 쓸어야 했습니다. 보령은 생김새는 참으로 고왔으나 그 신보는 얼굴만큼 너그럽지 못했습니다. 서진이 그 집에 발을 들인 첫날부터 보령은 서진을 같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서진을 부리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겼고 눈에 거슬리는 것이 조금만 있어도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괴롭혔습니다. 서진의 하루는 닭이 울기도 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방이 고요한 새벽 서진은 비벼지는 눈을 억지로 뜨며 마당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밤새 내려앉은 하얀 서리가 마당을 뒤덮고 있었고 신발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맨발에 닿는 땅은 뼈가 시릴 만큼 차가웠습니다. 서진은 커다란 빗자루를 움켜쥐고 마당을 쓸어 나갔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과 먼지를 한데 모아치우고 부엌 아궁이에 남은 차가운 재까지 긁어내어야 비로소 마당 일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쉴 틈도 없이 곧장 우물가로 달려가 두레박을 내렸습니다. 가녀린 팔로 무거운 물동이를 받쳐들고 부엌 물독이 가득 찰 때까지 몇 번이고 오가야 했습니다. 물동이의 무게에 팔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잠시라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물독을 채운 후에는 장독대 뚜껑들을 살피고 안채 마루를 깨끗이 닦아낸 뒤에야 아궁이에 불을 지필 수 있었습니다. 서진이 이 모든 고된 일들을 혼자서 묵묵히 끝마칠 때쯤에야 집안의 다른 사람들이 하나둘 잠에서 깨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의 하루는 이처럼 남들보다 훨씬 일찍 시작되어 고단한 노동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서진은 평소처럼 부엌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안채에서는 최만식이 어서 새순물을 올리라며 재촉하는 목소리가 들려왔고 보령 역시 새순물이 늦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신경질적으로 성을 냈습니다. 서진은 꽁꽁 얼어붙은 손으로 장작을 모아 불을 붙이려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채질을 하고 입으로 바람을 불어도 장작에는 불꽃이 일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캐한 연기만 사방으로 퍼져나갈 뿐이었습니다. 눈은 따가워 눈물이 쏟아졌고 기침이 멈추지 않아 부엌 안은 금세 뿌연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서진이 이상한 예감에 장작을 하나하나 뒤집어 보니 나무들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사실 서진이 물을 길러 우물에 간 사이 보령이 몰래 부엌으로 스며들어 장작더미에 물을 잔뜩 뿌려 놓은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따뜻한 물이 올라오지 않자 참다 못한 최만식이 직접 부엌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쩔쩔매는 서진을 본 최만식은 미간을 찌푸리며 벼락같이 호통을 쳤습니다. 게으름을 피우니 이 모양이 된 것이 아니냐며 이 집에서 밥을 얻어먹으면서 하는 일이 고작 이것뿐이냐고 거칠게 꾸짖었습니다. 서진은 억울함에 목이 메었습니다. 장작이 젖어 있었다고, 누군가 고의로 물을 뿌려 놓은 것이 분명하다고, 제 잘못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끝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 넓은 집안 어디에도 자신의 말을 귀담아 듣거나 믿어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서진은 이미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진은 쉴 새 없이 터져나오는 기침과 눈물을 참아내며 매캐한 연기 속에서 젖은 장작을 골라냈습니다. 마른 집단을 다시 긁어 모아 불씨를 살려내는 데에도 한참이나 공을 들여야 했습니다. 그 바람에 보령의 새순물이 평소보다 훨씬 늦게 올라갔고 보령은 이를 구실 삼아 하루 종일 서진을 불러 세워 온갖 트집을 잡으며 괴롭혔습니다. 서진은 잠시 숨 돌릴 틈도 없이 집안 곳곳을 뛰어다니며 수발을 들어야 했습니다. 간신히 한숨을 돌리려던 찰나 이번에는 최만식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오늘 중요한 손님이 오기로 했으니 사랑채 마루를 티끌 하나 없이 닦아놓으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서진은 마당에 물을 뿌려 먼지를 잠재우고는 걸레를 몇 번씩이나 빨아가며 마루를 정성껏 닦았습니다. 얼음물처럼 차가운 물에 손은 시리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오직 깨끗하게 닦아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애쓴 끝에 일을 마친 서진은 헛간으로 들어가 물동이와 걸레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이 자리를 비운 사이 보령이 슬그머니 나타났습니다. 보령은 흙이 묻은 신발을 신은 채 방금 서진이 정성껏 닦아놓은 사랑채 마루를 고의로 여러 번 오가며 짓밟았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시치미를 떼고 안채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잠시 후 사랑채로 나온 최만식은 마루에 선명하게 남은 흙발자국을 보자마자 노발대발하며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곧장 서진을 불러 세우더니 마루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천둥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오늘 귀한 손님이 오신다고 내가 분명히 깨끗이 닦아 놓으라 하지 않았느냐? 서진은 겁에 질려 고개를 숙인 채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분명히 깨끗하게 닦아 놓았습니다. 제가 헛간에 잠시 들어간 사이에 누군가. 하지만 최만식은 서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닥쳐라. 시킨 일 하나 제대로 갈무리하지 못하면서 어찌 그리 변명이 많으냐. 당장 다시 닦아 놓아라. 오늘 저녁은 굶어야 할 줄 알거라. 서진은 억울함이 차올랐으나 아무 대꾸도 못한 채 다시 무릎을 꿇고 마루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 제 손으로 매끄럽게 닦아 놓았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 꺼낼 수 없는 처지가 처량했습니다. 보령은 그런 서진을 한쪽에서 가만히 지켜보다가 입가에 비열한 비웃음을 머금은 채 돌아섰습니다. 서진은 걸레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애써 눈물을 참아냈습니다. 바로 그때 부엌 안에서 요란한 그릇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물기가 남은 손으로 그릇을 옮기던 관묵이 그만 바닥에 그릇을 떨어뜨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사기 그릇은 산산조각이 났고 놀란 관묵이 조각을 치우려다 손바닥을 깊게 베이고 말았습니다. 상처에서는 붉은 피가 울컥 쏟아졌고 관묵은 또 꾸중을 들을까 두려워 어쩔 줄 몰라 하며 창백해진 안색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또다시 불호령이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걸레를 내려놓고 급히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먼저 위험한 그릇 조각들을 한쪽으로 밀어낸 뒤 다친 관묵의 손목을 붙잡고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물로 상처를 조심스럽게 씻어낸 서진은 부엌 구석에서 깨끗한 헝겊 조각을 찾아와 피가 배어나오는 손바닥을 단단히 감싸 주었습니다. 관묵이 통증에 미간을 찌푸리자 서진이 나지막이 다독였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우선 피부터 멈춰야 합니다. 그 말을 하면서도 서진의 손은 쉬지 않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으로 헝겊을 꼭 눌러 주었지요. 뒤늦게 그 모습을 본 최만식은 걸음을 멈추고 눈살부터 찌푸렸습니다. 마루는 다 닦았느냐며 쓸데없는데 마음 쓰지 말고 네 할 일이나 하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하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하인의 상처를 한 번 더 살핀 뒤에야 급히 마루로 돌아와 다시 걸레를 들었지요. 최만식은 그런 서진의 뒷모습을 보고도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먼저 챙긴 것이 무슨 잘못인지 묻고 싶었지만 서진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도 하루가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낮 동안 온갖 허들의 일에 시달리고 나면 밤에는 바느질할 옷가지가 또 쌓여 있었습니다. 보령이 입어서 던진 치마에 터진 곳을 꿰매고 안채 하인들이 밀어둔 옷감도 손질했지요. 서진은 등잔불 아래 쪼그리고 앉아 졸음이 쏟아지는 눈을 몇 번이고 비볐습니다. 손끝이 바늘에 찔려 피가 맺혀도 멈출 수 없었지요. 손가락 끝이 바늘에 찔릴 때마다 서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오기 전 처마 밑에 웅크리고 비를 피하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보다는 낫다고 스스로를 달래기도 했지요. 지붕이 있고 찬밥이 남아 먹을 것이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것이 정말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 자꾸만 그런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진은 그 마음을 애써 눌러두고 다시 바느질을 했습니다. 닭이 울 무렵이 되어서야 겨우 몸을 눕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곧 있으면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진은 차가운 돗자리 위에 몸을 웅크리고 누운 채 두 눈을 조용히 감았습니다. 부모가 살아계시던 때 어머니인 신씨 부인이 이불을 덮어주던 손의 온기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 손길이 그리워 서진은 제 팔로 제 몸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눈물 한 방울이 돗자리 위에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서진의 하루하루는 늘 힘들고 고단하게 흘러갔습니다. 가을거지가 한창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들에서 걷어들인 곡식 자루가 마당 한쪽에 수북이 쌓여 있었고 집안 하인들은 모두 쉴 틈 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찻단을 옮기고 곡식 자루를 정리하고 타작마당을 쓸어내는 일이 한꺼번에 몰린 날이었지요. 가을 햇살은 밝았지만 마당 안은 먼지와 땀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나이 많은 하인인 관묵도 탯단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많이 굽어 있었고 다리에도 예전 같은 힘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일이 몰린 날이라 쉴 수는 없었지요. 관묵은 무거운 자루를 끌며 힘겹게 움직였습니다. 젊은 하인들 또한 저마다 맡은 일을 하느라 바빠 관묵을 도와줄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만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관묵이 무거운 곡식 자루를 끌어다가 발을 헛디뎌 크게 넘어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관묵의 몸이 마당 바닥에 쓰러졌고 사람들이 놀라 달려갔습니다. 관묵은 발목과 손목을 다쳤는지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친 발목은 금세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온 최만식은 다친 관목을 살피기는커녕 마당 한가운데 쓰러진 그를 내려다보며 얼굴부터 찌푸렸습니다. 이 바쁜 때에 일을 하다 말고 대체 무슨 꼴이냐며 사람 손만 더 가게 만든다고 타박했습니다. 관묵은 아픈 숨을 몰아쉬며 겨우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최만식은 조악선을 부르거나 관묵을 쉬게 할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손 하나가 줄었다며 못마땅한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다른 하인들도 바쁜 때라 선뜻 나서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쓰러진 늙은 관묵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서진이 달려갔습니다. 서진은 아무 말 없이 관묵의 팔을 제 어깨에 걸쳤습니다. 작은 몸으로 힘겹게 관묵을 일으켜 세운 뒤 마당 한쪽 그늘로 천천히 모셔다 앉혔습니다. 그러고는 우물가로 뛰어가 찬물을 떠와 다친 곳에 대어드리고 천을 구해와 부어오른 발목을 조심스럽게 감싸드렸습니다. 관묵은 미안한 얼굴로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서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잠깐만 가만히 계세요. 그날부터 서진은 틈만 나면 다쳐서 움직이지 못하는 늙은 관묵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새벽이면 제 일로도 바쁜 몸이었지만 먼저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 관묵의 방 앞에 조용히 떠다 놓았습니다. 관묵이 몸을 일으키려다 다친 발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얼굴을 찌푸리면 서진은 얼른 곁으로 가 팔을 내어 드렸습니다. 밥때가 되면 서진은 제 목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부엌 한쪽에서 따뜻한 국물이라도 조금 더 얻으려고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렇게 겨우 구해온 국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들고 방으로 뛰어가서는 관묵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숟가락까지 챙겨드렸습니다. 관묵이 손목을 다쳐
숟가락을 쥐는 것조차 힘겨워하면 서진은 그릇을 받치고 한 숟갈씩 떠먹여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관묵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친손녀도 아닌 아이가 이렇게 살뜰히 챙겨주니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녁이면 서진은 우물가에서 찬물을 길어왔습니다. 낡은 헝겊을 적셔 꽉 짠 뒤 관묵의 부어오른 발목 위에 조심스럽게 얹어 두었습니다. 발목에 헝겊이 닿을 때마다 관묵이 아픈 숨을 삼키면 서진은 손끝에 힘을 빼고 더 조심히 만져드렸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이러면 붓기가 덜하대요. 서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차분했습니다. 한밤중에도 관묵이 뒤척이는 소리가 나면 서진은 그냥 누워있지 못했습니다. 관묵이 고통에 겨워 앓는 소리를 낼 때마다 서진은 지체 없이 일어나 그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서진은 관묵의 몸을 반쯤 일으켜 편안하게 해준 뒤 부어오른 다리 밑에 헝겊을 덧대어 조금이라도 통증이 가라앉도록 높게 괴어주었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하면 즉시 물을 떠다 바쳤고 문턱을 넘는 일조차 힘겨워할 때는 기꺼이 자신의 가채픈 팔을 내어 그를 부축했습니다. 어린 서진은 낮이면 집안일을 하느라 쉴 틈이 없었으나 밤이 되어도 다친 관묵을 돌보느라 잠시도 몸을 누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서진은 단 한 번도 힘든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보며 미안해할 관묵의 마음을 헤아려 일부러 밝은 표정을 지으며 그를 안심시키곤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만히 계셔요.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다른 하인들이 보기에도 서진은 마치 친할아버지를 모시듯 정성을 다해 관묵을 챙겼습니다. 본인 또한 늘 구박과 고생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으나 자신보다 더 아프고 약한 처지에 놓인 사람을 보면 결코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관묵의 발목에 헝겊을 정성스럽게 감아주던 서진이 잠시 고개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관묵은 말없이 서진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늘 산더미 같은 일감에 치여 고개를 숙인 채 바쁘게만 다니던 아이였기에 관묵으로서도 서진의 생김새를 이토록 자세히 들여다볼 기회가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등잔불에 희미한 불빛 아래 드러난 서진의 얼굴에서 관묵은 도저히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시선이 너무 오래 머물자 서진이 무안한 듯 고개를 숙이려 했습니다. 그때 관묵이 혼잣말처럼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구나, 네 얼굴이 어찌 이토록 기이하게 생겼을꼬. 서진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관묵을 바라보았습니다. 관묵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비록 이름난 관상쟁이는 아니다만 워낙 모진 세월을 오래 버티다 보니 사람의 낯빛만 보아도 대강의 운명을 읽는 눈이 생겼단다. 그런데 너는 아무리 뜯어보아도 평생 남의 집 종노릇이나 하며 매여 살 얼굴이 아니구나. 필시 훗날 아주 귀하고 높은 자리에 앉을 상이로다. 서진은 그 말을 듣자마자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할아버지, 저를 놀리시는 거지요. 저 같은 아이에게 그런 팔자가 어디 있겠어요. 관묵은 스스로도 신기하다는 듯 허허로운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 내가 나이가 들어 눈이 흐릿해진 모양이구나. 서진은 그 이야기를 그저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습니다. 고된 노동을 견디는 어린 자신을 위로해 주려고 관묵이 일부러 좋은 말을 건넨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루 세끼 찬밥조차 얻어먹기 힘들고 손등이 거칠게 갈라지도록 온갖 허드렛 일을 하는 처지에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말은 너무나 먼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서진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헝겊을 매만져 감아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등잔불 아래에서 관묵이 무심히 던진 한마디는
서진의 기구한 삶의 한 구석에 조용히 자리 잡은 채 다가올 미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서진의 하루는 어제와 오늘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우물에서 물을 깃고 솥을 걸어 밥을 지었습니다. 산더미 같은 빨래를 하고 늦은 밤까지 바느질을 하다가 닭이 울 무렵이 되어서야 겨우 지친 몸을 뉘는 고단한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느덧 12세 소녀였던 서진은 18살의 어엿한 처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 같던 얼굴에는 조금씩 세월의 흔적이 묻어났고 맑은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차분하고 깊어졌습니다. 힘겨운 세월은 때로 서진을 짓누르기도 했으나 한편으로는 그녀의 속내를 더욱 단단하고 강인하게 단련시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장터에 다녀온 하인 하나가 마당으로 들어서며 호들갑스럽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궁궐에서 왕세자의 후궁을 간택한다는 방이 붙어온 고울이 소란스럽다는 내용이었지요. 그 목소리가 채 가시기도 전에 안채문이 벌컥 열리더니 보령이 급히 마당으로 뛰어내려왔습니다. 보령은 두 눈을 반짝이며 하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후궁을 뽑는다는 게 정말이냐며 거듭 확인하는 보령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평소 자신의 미색과 가문에 대한 자부심이 남달랐던 보령이었습니다. 이 근방에서 최만식 대감의 여식이라 하면 모르는 이가 없었기에 보령은 이번 간택이 자신을 위한 기회라 확신했습니다. 드디어 제 운이 트이는 날이 왔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최만식의 집안은 후궁 간택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습니다. 최만식은 이번 기회를 가문의 위세를 떨칠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고을에서 손꼽히는 친모들을 불러 모아 보령의 새 옷을 짓게 했고 포목점에서 가장 귀하고 화려한 비단들을 끊임없이 들여왔습니다. 보령은 서진을 곁에 붙들어 두고는 치마폭의 색감부터 버선코의 모양새까지 하나하나 간섭하며 하루 종일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 색깔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저고리 고름이 빗둘게 달렸다는 등 보령의 성미는 간택 준비가 시작된 뒤로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조금만 마음에 차지 않아도 서진에게 화풀이를 했고 머리 모양 하나를 잡는데도 수십 번씩 트집을 잡으며 서진을 괴롭혔습니다. 서진은 아무 말 없이 그 모든 고초를 감내했습니다. 보령의 새 치마를 정성껏 다리고 장신구를 닦아 광을 냈으며 보령의 머리카락을 정성을 다해 빗겨 올렸습니다. 깊은 밤에는 보령이 입을 적삼의 솔기까지 일일이 손질했습니다. 손끝이 시리고 눈가가 침침해져도 서진은 묵묵히 바느질을 이어갔습니다. 고된 일상은 예전과 다를 바 없었지만 서진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변화가 일고 있었습니다. 궁으로 간다는 사실이 서진의 가슴을 조용히 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진 스스로도 그것이 어떤 감정인지 명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출세에 대한 욕심도 아니었고 허황된 기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생을 갇혀 지내온 이 집 담장 너머에 또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도 잠시나마 그 세상을 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 한쪽이 두근거렸습니다. 물론 서진은 보령의 수발을 드는 몸종으로 따라가는 길일 뿐이었습니다. 궁궐문을 넘는 것도 잠시일 것이고 보령이 후궁으로 간택되고 나면 자신은 다시 이 집으로 돌아와 예전처럼 지내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속에서 피어오르는 작은 설렘은 서진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후궁 후보들이 입궐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최만식의 집은 분주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보령은 동이 트기도 전에 서진을 불러 머리를 단장하게 하고 옷매무새를 몇 번이나 다시 고쳤습니다. 화려한 의복을 갖춰 입은 보령의 자태는 그날따라 더욱 고와 보였습니다.
보령 역시 거울 앞에 오래 서서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정도의 모습이라면 세자 저하께서도 분명 자신을 눈여겨보실 것이라며 보령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서진은 아무런 말 없이 보령의 옷매무새를 마지막으로 정성껏 매만져 주었습니다. 보령은 한껏 들뜬 얼굴로 가마에 올랐고 서진은 몸종으로서 가까이에서 보필하기 위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보령은 안에서도 설레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서진은 가마 옆을 걸으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궁궐로 가는 길은 참으로 멀었습니다. 흙길을 지나 큰 길로 접어들수록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비단 옷을 차려입은 양반들과 짐을 이고 가는 하인들, 그리고 멀리 높은 기와지붕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묵묵히 걸으면서도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세심히 살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살던 작은 고을을 벗어나 본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마침내 궁궐의 높은 담장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서진은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게 이어진 담장과 그 너머로 솟은 전각의 지붕들, 그리고 큰 대문 앞에 굳건히 서 있는 수문장의 모습까지 서진이 이제껏 보아온 그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설렘과 기대감이 발끝부터 차오르는 듯 했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숨을 한 번 고른 뒤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궁 안으로 들어서자 분위기는 더욱 엄숙했습니다. 높은 담장과 넓은 뜰 바쁘게 오가는 궁인들, 그리고 전각마다 감도는 엄격한 기운의 서진은 숨조차 조심히 쉬어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보령은 후궁이 될 생각에 긴장과 기대를 감추지 못한 채 다른 후보들과 함께 불려 들어갈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긴장과 피로가 한꺼번에 몰린 탓인지 서진은 갑자기 속이 좋지 않아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뒷간을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넓고 복잡한 궁 안에서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이리저리 둘러보던 서진의 눈에 무거운 짐을 들고 힘겹게 걷는 나이든 상궁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이들은 바쁘게 지나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진은 저도 모르게 발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서진은 얼른 다가가 짐을 받아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길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상궁은 처음에는 낯선 아이의 모습에 조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서진은 말투가 차분하고 예의가 있었으며 길을 잃은 상황에서도 힘든 사람부터 먼저 살피는 모습이 참으로 반듯해 보였습니다. 상궁은 그 짧은 순간에 이 아이가 예사롭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걸음을 멈추고 서진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상궁은 다름 아닌 대비마마를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소로 돌아간 상궁은 방금 궁 안에서 만난 아이 이야기를 대비마마께 조심히 말씀드렸습니다. 공손하고 눈치도 밝으니 나인으로 두면 좋겠다는 뜻을 넌지시 올린 것이었습니다. 대비마마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직접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서진은 갑자기 대비마마의 처소로 불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서진은 가슴이 두근거리고 겁이 났으나 끝까지 예를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넓은 처소 안으로 들어선 서진은 정중히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대비마마께서 이것저것 물으시자 서진은 아는 바를 솔직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해 부족함이 많사옵니다라고 말하는 서진의 태도는 겸손했습니다. 대비마마께서는 어찌하여 상궁을 도와주었느냐고 다시 물으셨습니다.
서진은 다만 눈앞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잠시 손을 보채물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어떤 꾸밈도 없었습니다. 어려운 처지 속에서도 남을 먼저 헤아리는 마음이 말과 태도에 자연스럽게 배어 있었습니다. 대비마마께서는 그런 서진을 가만히 살펴보신 뒤 궁에 머물게 하여 나인으로 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한편 후궁 간택이 열리는 자리에서는 뜻밖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넓은 처소 안에는 곱게 단장한 교수들이 차례로 불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제 차례를 기다리는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뒤 중전마마께서 직접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처소 안의 공기는 단번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후보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더 깊이 숙였고 옷깃 하나 움직이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중전은 후보들을 한 사람씩 가까이에서 살펴보셨습니다. 단순히 얼굴과 몸가짐만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을 어떻게 하는지, 눈을 어디에 두는지, 그리고 묻는 말에 어떻게 답하는지까지 세세하게 살피셨습니다. 집안의 이름만으로는 결코 선택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보령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보령은 들어서기 전부터 이미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뽑힌 사람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고을에서 위세가 높은 최만식의 딸이었고 단장한 모습 또한 누구보다 눈에 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보령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 중전 앞에 예를 올렸습니다. 옷차림은 화려했고 얼굴빛도 곱게 빛났습니다. 중전은 차분한 눈으로 보령을 살펴보시더니 몇 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보령은 처음에는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리 준비해온 말들을 막힘없이 풀어냈습니다. 그러나 중전의 물음이 길어질수록 보령의 대답에는 조금씩 조급한 기운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유창했으나 타인을 헤아리는 너그러움보다는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자랑이 앞섰습니다. 공손한 듯 보였으나 마음속 자부심이 자꾸만 얼굴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중전은 보령의 말을 끝까지 들으신 뒤 잠시 아무 말씀 없이 바라보셨습니다. 그 짧은 침묵은 오히려 더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보령은 그제야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스스로는 가장 훌륭해 보였다고 여겼으나 정작 중전의 눈에 들어온 것은 화려한 겉모습보다 감추지 못한 오만한 마음씨였습니다. 여러 후보가 저마다 기대를 안고 들어왔지만 이날 간택에서는 끝내 아무도 뽑히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보령 역시 후궁이 되지 못한 채 허탈하고 분한 얼굴로 궁을 나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신을 보필하려 함께 궁에 들어왔던 서진이 대비마마의 명으로 궁에 남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보령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안색이 창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자신은 끝내 선택받지 못했는데 제 밑에서 수발이나 들던 아이가 궁에 남게 되었다는 사실은 도무지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가마 안에서 보령은 입술을 깨물며 분노를 삼켰습니다. 후궁의 반열에 오르지 못한 수치심만으로도 가슴이 타들어가는데 하필이면 서진이 궐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은 견딜 수 없는 모욕으로 다가왔습니다. 보령은 가마 안에서 두 손을 꽉 움켜쥐었고 눈동자에는 차갑고 어두운 기운이 서렸습니다. 그 감정은 단순한 분노로 사그라지지 않았으며 훗날 그 일이 세상에 드러나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진은 뜻하지 않은 인연으로 궁에 남아 나인이 되었습니다. 최만식의 집 담장 너머에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고 막연히 꿈꾸던 소녀가 이제는 그 거대한 세상의 품 안으로 직접 들어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늘이 직접 길을 열어준 것인지 아니면 오랜 세월 쌓아온 서진의 고운 심성이 복을 불러온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날 궁궐 안으로 불어오던 바람은 유난히도 부드러웠으며 늦봄의 꽃잎 하나가 조용히 서진의 발치에 내려앉았습니다. 궁궐이라고 해서 결코 안락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대비마마의 눈에 들어 나인이 되기는 했으나 서진의 태생은 여전히 보잘것없고 미천했습니다. 누군가의 추천을 받아 들어왔다는 소문과 최만식의 집에서 몸종 노릇을 했다는 이야기는 금세 궁궐 곳곳에 퍼져나갔습니다. 처음부터 다른 나인들의 시기와 텃세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힘든 일을 몰아서 서진에게 떠넘겼고 어떤 이는 대놓고 말투를 트집잡으며 서진을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출신조차 불분명한 아이가 어찌 궐에 들어왔느냐는 싸늘한 시선이 뒤따랐으나 서진은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최만식의 집에서 보낸 6해의 시간이 서진을 단단하게 단련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모진 말을 들어도 함부로 맞서 대거리하지 않았고 차른 일이 맡겨져도 묵묵히 해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눅이 든 채 지내는 것도 아니었으며 제 몫으로 주어진 일은 언제나 반듯하고 정갈하게 갈무리했습니다. 서진은 나이에 많고 적음을 떠나 자신보다 먼저 들어온 나인들을 모두 선배로 여겨 깍듯하게 예를 갖추었습니다. 그런 진실한 태도는 차츰 몇몇 사람들의 굳게 닫힌 마음을 누그러뜨렸습니다. 서진은 궁 안에서도 조금씩 자신의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자리를 잡는다고 해서 마음속의 시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낮은 신분 탓에 진정으로 마음을 붙일 사람 하나 없이 늘 살얼음을 걷듯 조심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 처소로 돌아오면 서진은 늘 혼자였습니다. 고된 하루를 버티고 홀로 앉아 있으면 부모를 잃었던 날부터 이어져 온 깊은 외로움이 조용히 밀물처럼 밀려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초겨울 늦은 밤이었습니다. 후원 한쪽에서 일을 마친 뒤 돌아가던 서진은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연못과 정자 근처에 홀로 서 있는 한 사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해가 저문 뒤라 바람끝이 제법 차가웠고 얇은 옷자락 사이로 스며드는 한기가 매섭게 느껴지던 무렵이었습니다. 연못 위에는 초겨울의 시린 기운이 내려앉아 있었고 수면 위로는 달빛이 조용히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내는 평복 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고 시선은 연못 수면 위에 가만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가 윗사람의 눈치를 살피며 살아가는 궁궐 사람 중 하나일 것이라 여겼습니다. 고된 하루를 보낸 뒤 홀로 밤바람을 맞고 있는 모습이 무척이나 지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사내의 어깨 위에 내려앉은 무게가 너무도 무거워 보였습니다. 서진은 낮 동안 말려두었던 귤 껍질로 우려낸 차가 담긴 작은 주전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을 오래 맞으면 몸을 해친다는 것을 서진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다가가 두 손으로 찻잔을 내밀었습니다. 이 밤에 이리 계시면 몸이 상합니다. 따뜻한 것이라도 드십시오. 도유는 깜짝 놀란 듯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궁 안에서 제 정체도 모른 채 이토록 스스럼 없이 말을 건네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도유는 말없이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귤 껍질 향이 밴 따뜻한 김이 손끝으로 조용히 전해졌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왕세자 도윤이었습니다. 조정의 끝없는 다툼과 정무에 시달리며 늘 누군가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곁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있었지만 정작 도윤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위로라며 건네는 말들조차 꾸며진 것이 많았고 진심 어린 걱정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서진은 달랐습니다.
서진은 상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고단한 궁중 사람 하나를 대하듯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밤에도 서진은 후원을 지나다 홀로 서 있는 사내를 보았습니다. 서진은 다시 조용히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식사를 거르셨나요? 말을 얼굴빛이 좋지 않으십니다. 사내는 어이없다는 듯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입가에는 저도 모르게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날이 이리 찬데 옷은 왜 이리 얇게 입고 다니십니까? 그렇게 늘 근심 어린 얼굴만 하고 계시면 몸이 먼저 상합니다. 서진의 말에는 꾸밈이 없었습니다. 그저 힘든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고운 마음이 자연스레 배어나온 것이었습니다. 사내는 그런 소박한 걱정이 생경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도록 연못가에 머물러 있자 서진은 차를 내밀며 덧붙였습니다. 한숨을 쉬시는 것보다 이것을 드시는 게 낫겠습니다. 어른들이 말씀하시길 한숨은 복을 날려보낸다 했습니다. 사내는 그 말에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자의 자리에 오른 뒤로 이토록 마음 놓고 웃어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서진의 앞에서는 위엄도 체면도 잠시 내려놓고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금씩 서로에게 속마음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내는 자신이 왕세자라는 사실을 끝내 밝히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제 정체를 모른 채 건네주는 이 시간이 오랜만에 사람답게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진은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으나 이 사내가 자신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준다는 것을 느끼며 차츰 마음을 열었습니다. 서진은 부모를 여의고 홀로 남겨지게 된 아픈 사연을 꺼내놓았습니다. 최만식의 집에서 노비로 지내며 보냈던 고달픈 세월에 대해서도 조금씩 들려주었습니다. 도윤은 아무런 대꾸 없이 그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화려한 궁궐 안에서 태어났음에도 사람다운 온기를 느껴본 적 없던 자신과 가장 낮은 자리에서 모진 풍파를 버텨온 서진이 어딘가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처지에 놓인 두 사람이 밤마다 연못가에 마주 앉아 마음속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다 보니 어느새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서진은 도윤 앞에서만큼은 궁중의 삼엄한 눈치를 잠시 잊고 마음을 놓을 수 있었고 도윤 또한 서진 앞에서만큼은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근심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겨울이라 밤 공기가 차가웠음에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후원 연못가를 찾았습니다. 달빛이 연못 위에 길게 들이우는 밤이면 두 사람의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도 차가운 공기 속에 한데 섞였습니다.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아도 서로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때가 되어가고 있음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마음속에는 어느새 따뜻한 감정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아직 그 마음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사람 곁에 있으면 오랜만에 사람 사는 온기가 느껴진다는 것과 부모를 잃은 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온기가 조금씩 가슴 안으로 스며든다는 것만 어렴풋이 느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초겨울 연못가의 달빛은 그런 두 사람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만남이 오래도록 숨겨질 수는 없었습니다. 후원은 늘 인적이 드문 곳이었지만 궁궐 안에서는 사람 그림자만 스쳐도 소문이 돌기 마련이었습니다. 밤마다 연못가 근처에서 서진을 목격한 나인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작은 수군거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소문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은 단순한 수군거림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소문의 발단은 궁안이 아니었습니다. 그 뿌리는 궁박 최만식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어 안으로 뻗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때는 보령이 후궁 간택에서 탈락하여 집으로 돌아온 직후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보령은 곧장 사랑채로 달려갔습니다. 보령은 최만식 앞에 서자마자 궁에서 있었던 일을 울분에 차서 쏟아냈습니다. 아버지 서진이가 궁에 남았습니다. 그 천한 것이 나인이 되었다고요. 최만식은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으며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뭐라고 하였느냐? 제가 후궁 간택에서 떨어진 것도 분한데 우리 집 종년이 궁에 남아 나인이 되었다니 이것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아버지 소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그 계집을 당장 궁에서 끌어내려 주십시오. 보령의 눈에는 분노와 도끼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최만식은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속으로는 서진이 궁에 남았다는 사실이 그 자신도 무척이나 맞듣지 않았습니다. 부리던 종이 내명부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이 자신의 체면에 걸렸고 혹여 서진이 궁 안에서 입을 잘못 놀려 집안의 내밀한 이야기를 꺼낼까 걱정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최만식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방도를 생각해 보자구나. 최만식은 오래지 않아 움직였습니다. 궁 안에 드나드는 지인을 통해 은밀히 손을 썼습니다. 궁인들 사이에도 돈과 권세에 흔들리는 이는 있는 법이었습니다. 최만식은 그중 한 나인을 찾아냈고 넉넉한 재물과 함께 해야 할 일을 귀띔해 주었습니다. 서진의 뒤를 밟아 흠을 잡고 없는 죄라도 만들어 궁 안의 소문을 퍼뜨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나인은 최만식에게 매수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참 상궁과 짜고 안채의 귀한 놀이개를 몰래 빼내어 서진의 보따리 안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서진이 후원에서 사내를 만난다는 말을 궁인들 사이에 교묘하게 퍼뜨렸습니다. 낮은 신분의 나인이 분수도 모르고 왕세자를 넘본다는 말까지 더해지자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끝내 대비마마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대비마마는 처음 서진을 좋게 보아 궁에 들였던 만큼 그 소문을 듣고 더 크게 노하셨습니다. 얌전하고 반듯한 아이라 여겼는데 도둑질의 왕세자를 꾀하려 했다는 말까지 들었으니 실망과 분노가 한꺼번에 일었던 것이지요. 대비마마는 직접 서진을 불러 문초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서진은 변명할 틈도 없이 끌려 나왔습니다. 차가운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른 아침의 찬 기운이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서진의 무릎 아래 돌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고참 상궁과 궁인들은 기다렸다는 듯 서진의 죄를 들추며 몰아붙였습니다. 놀이개가 내 보따리에서 나온 것은 어찌된 일이냐? 밤마다 후원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바른대로 아뢰어라. 말들이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억울함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제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서진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금세 줄이 틀 판이 마련되고 당장이라도 줄이를 틀 것처럼 험악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당을 가로질러 빠른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를 가르며 붉은 골룡포를 입은 이가 위엄있게 걸어 나왔습니다. 붉은 왕세자 이강이었습니다. 밤마다 연못가에서 평복 차림으로 마주하던 바로 그 사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진의 눈앞에 선 이강은 전혀 달랐습니다. 골룡포 자락이 차가운 아침바람에 흔들렸고 눈빛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마당에 있던 모든 이가 일제히 엎드렸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떨리는 눈으로 올려다본 얼굴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한숨이 많다고 핀잔을 주고 밥을 거르지 말라고 걱정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서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이강은 대비마마를 향해 또렷하게 아뢰었습니다. 대비마마, 그 나인에게 손대지 마십시오. 그 나이는 제가 지킬 사람입니다. 마당하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도윤은 서진의 앞까지 걸어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러고는 모함을 꾸민 자들을 향해 매서운 눈빛을 던지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은 서진이 결코 그런 파렴치한 일을 저질렀을 리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아이에게 누명을 씌우고 감히 거짓으로 고한 자들이 대체 누구냐는 그 한마디의 고참 상궁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를 잃고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곁에 서 있던 다른 궁인들 또한 겁에 질려 고개를 더욱 깊숙이 숙였습니다. 대비마마께서는 잠시 말씀을 잃으셨습니다. 도윤이 이토록 서슬퍼런 기색으로 단호하게 나서는 모습은 난생 처음 보시는 까닭이었습니다. 대비마마의 시선이 도윤과 서진 사이를 복잡하게 오갔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대비마마 앞에 나아가 차분하면서도 또렷한 어조로 아뢰었습니다. 서진이는 결코 소자를 홀리거나 분수를 넘보려 한 아이가 아니옵니다. 오히려 소자가 먼저 서진이에게 큰 위로를 받았을 따름입니다. 서진이는 아무런 사욕 없이 그저 사람 하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소자를 대하였을 뿐이옵니다. 도윤의 완강한 태도에 대비마마께서도 결국 한 발 물러서시며 우선 서진에 대한 진상부터 철저히 밝히라고 명하셨습니다. 도윤의 지엄한 명에 따라 즉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윤은 직접 믿을 만한 내관을 불러 소문의 근원을 낱낱이 파헤치도록 했습니다. 고참 상궁은 끝까지 버티려 애썼으나 조사가 깊어질수록 사건의 실마리가 하나둘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최만식에게 매수되었던 나인이었습니다. 나인은 내관 앞에 무릎을 꿇고 온몸을 사들사들 떨었습니다. 소인은 그저 시키는 대로 하였을 뿐이라며 울먹였습니다. 내관이 서늘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체 누가 시킨 일이냐? 나인은 한참을 망설이며 버티다가 끝내 고개를 떨구며 입을 열었습니다. 최만식 대감이옵니다. 돈을 받고 저지른 일이옵니다. 놀이개를 서진의 보따리에 몰래 넣어둔 것도 흉흉한 소문을 퍼뜨린 것도 모두 최만식 대감의 지시였사옵니다. 나인을 추궁하여 드러난 사실은 곧바로 도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잠시 눈을 감으며 분노를 사겼습니다. 서진이가 6살 때부터 종으로 살며 모진 세월을 버텨온 그 집의 주인이 바로 이번 일의 배우였던 것입니다. 어린 서진을 품값도 제대로 주지 않는 일꾼처럼 부려먹고 궁에 들어간 뒤에도 기어이 끌어내리려 한 자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도윤의 눈동자에는 차갑고도 단호한 살기가 서렸습니다. 도윤은 즉시 엄명을 내렸습니다. 최만식을 당장 잡아들여라. 최만식은 영문도 모른 채 군졸들에게 거칠게 끌려 나왔습니다. 집안에서 느긋하게 앉아 승전보를 기다리던 최만식은 갑자기 대문이 열리고 군졸들이 들이닥치자 그 자리에서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보령은 안채에서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 욕심과 분함이 이런 화를 부를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최만식은 왕세자 도윤 앞에 끌려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도윤은 최만식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천천히 입을 떼었습니다. 부모 잃은 어린아이를 종으로 부려먹고 궁에 들어간 뒤에도 기어이 누명을 씌워 해하려 한 것이 정녕 내 놈의 짓이 맞느냐? 최만식은 이마를 바닥에 짓댔으며 벌벌 떠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부디 천한 목숨 한 번만 살려 주시옵소서. 최만식의 비굴한 애원에도 도윤의 음성은
얼음장처럼 차갑기만 했습니다. 살려달라는 말을 내뱉기 전에 내 놈이 그 아이에게 저지른 악행을 먼저 떠올려 보아라. 부모를 잃고 굶주려 쓰러져 가던 어린아이를 가엾게 여겨 구하는 척하더니 정작 제 집의 종으로 부려먹지 않았느냐. 그것도 모자라 아이가 궁에 들어온 뒤에도 죄 없는 이에게 누명을 씌워 해하려 했으니 이것이 어찌 사람의 가죽을 쓰고 할 짓이란 말이냐. 최만식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그저 바닥에 머리를 조아릴 뿐이었습니다. 도유는 서늘한 눈빛으로 추상 같은 명을 내렸습니다. 최만식의 관직을 박탈하고 가산을 모두 몰수하라. 또한 그 재산 중 일부를 서진이 6년이라는 세월 동안 겪어야 했던 고초에 대한 마땅한 대가로 지불하게 하라. 최만식은 그날로 권세의 정점에서 비참하게 끌려 내려왔습니다. 딸 보령은 아비의 처참한 몰락을 눈앞에서 지켜보며 그제야 오랜 세월 자신이 서진에게 행했던 모진 일들이 어떠한 재앙으로 돌아오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후회는 늦은 뒤였습니다. 대비마마께서는 모든 전말을 보고받으신 후 서진을 직접 처소로 불러들이셨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비마마께서는 한참 동안 서진을 말없이 바라보시더니 이윽고 나지막하고 온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진 고난과 풍파 속에서도 본연의 마음을 잃지 않았구나. 장하다. 이제부터는 그 누구도 너를 함부로 대하거나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다. 그 따뜻한 한마디에 서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모진 세상을 살아오며 누군가 자신을 향해 이토록 다정한 온기를 건네준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희미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새어나오려는 울음을 간신히 삼켰습니다. 그렇게 대비마마께서는 도윤의 간절한 뜻을 받아들여 서진을 후궁으로 드리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여전히 서진의 미천한 신분과 출신을 두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결단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만백성 앞에서 서진이 자신의 사람임을 분명히 선포하였고 끝내 그녀가 제 곁에 머물 수 있는 당당한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도윤이 서진의 거친 손을 가만히 맞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나를 진정으로 대하고 사람답게 대해준 이는 오직 너뿐이었다. 서진은 감격에 겨워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 한 방울이 바닥에 고요히 떨어지는 것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부모를 잃고 세상에 홀로 던져졌던 그날부터 이어져 온 길고 어두운 터널이 비로소 끝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서진은 마침내 세자의 후궁이 되었습니다. 버려지고 짓밟히며 고통받던 아이가 오직 선한 의지 하나로 구중궁궐의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 시절 늙은 하인 관목이 등잔불 밑에서 무심히 읊조렸던 예언이 현실이 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평생 종 노릇을 하며 매여 살 상이 아니라던 그 노인의 말이 긴 세월의 풍파를 지나 마침내 꽃을 피운 것이었습니다. 그날 후원 연못가에는 시린 겨울바람 대신 포근한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얼어붙었던 땅 위로 푸릇푸릇한 새싹이 기지개를 켜고 있었고 물결 위에는 봄을 맞이하는 윤슬이 잔잔하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 왔던 가슴이 마침내 자유롭게 숨을 쉬듯 서진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 새로운 희망이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옛사람들이 말하기를 고진감래라 하였습니다. 쓴 것이 다하면 마침내 단 것이 온다는 그 이치가 서진의 삶에 그대로 증명된 셈이었습니다. 서진의 생애가 바로 그러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12살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홀로 남겨진 아이가 남의 집 종살이로 6해를 견뎌내고
궁궐 안에서 누명까지 뒤집어 쓰면서도 끝끝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 마침내 따스한 봄을 맞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서진을 지켜준 힘은 결코 고귀한 신분이나 남보다 뛰어난 재주가 아니었습니다. 모진 풍파 속에서도 자신보다 남의 아픔을 먼저 살피는 그 깊은 마음씨에 있었지요. 배를 마치면서도 다친 하인의 손을 제일처럼 먼저 싸매어 주었고 자신의 몸이 천근만근 고단한 와중에도 늙은 관목의 발목을 밤새도록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함부로 무너지지 않았으며 모진 발길질에 짓밟히면서도 타고난 선한 본성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올곧은 마음이 씨앗이 되어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찬란한 꽃을 피워낸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무정하다 한들 선한 마음은 반드시 자신의 길을 찾아간다는 사실을 서진의 삶이 고요히 증명해 보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사람의 온기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결국 세상을 이기는 가장 단단한 힘이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께서 마주하시는 오늘 하루도 그 따스한 봄날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까지 마음을 다해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를 더욱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분의 하루가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